오늘 두 번째 안랭킹은 초호와 고문단의 특별한 인연. 추석 연휴에 대박을 내라는 뜻으로 화천대유하세요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였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여야 대선 주자 대리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해보려고 했던 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권성동 의원님 법학 배우신 지 다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나한테 지금 묻는 거야 지금. 네. 권성동 의원님? 하면서 국회의원 생활 사선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는 처음 봅니다. 좀 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 네, 조금 전에 보신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얼마 전 윤석열 캠프에 공식 합류했죠. 그렇다 보니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대리전을 치른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양 캠프가 이 사안을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하느냐에 이번 대선의 어떤 중요한 핵심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국회 상임위는 출석한 장관한테 뭔가 물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의원들한테 지금 묻고 대답하는 이런 공방을 벌이는 이런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역대 대선을 보면 그 대선의 핵심적 쟁점들이 이제 한두 가지씩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지난 우리가 4.7 재보궐선거를 좀 기억해 보시면 그때 당시 LH 사태가 사실은 뭐 거의 선거를 휩쓸었습니다. 이 선거 직전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실제 그것이 여당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문제는 사실 부동산 문제라는 그런 또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재명 지사의 이제 브랜드가 일 잘하는 이재명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당 후보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본인이 이걸 가장 그동안 성남시장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잘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지율의 토대 이게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 측도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것 같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문제가 아주 좀 민심을 좀 거스르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첫째는 물론 본인은 공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공공개발 이면에 7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공공개발에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이 부동산 이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다면 그 돈은 전부 다 사실은 그 입주하는 분들이 낸 돈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피해를 보는 게 이게 과연 잘한 일이냐라는 이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많은 수익을 얻던 이 구조가 뭐냐. 결국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아주 급격한 폭등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여당 경선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0월 10일 정도인가요? 그때 되면 대충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이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여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이슈는 이번 대선의 핵심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수사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간 내에 결론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이슈가 될 때고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계속할 것이고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 이 대장동 이슈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예.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법조계가 더 술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직 대법관부터 전직 특별검사에 이어 이번엔 전직 검찰총장 등 그야말로 거물급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에 집결한 모양새인데요. 정 변호사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아주 거물급들이 지금 고문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고문을 맡기 전에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수사나 재판 등에 관여했다는 점이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 빼고는 다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 많이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이 지사 대법원 무죄 판결에 있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셨던 거고요. 그다음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와 연수원 동기예요. 그다음에 초임 검사 때 이 지사가 이제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는데 강찬우 검사 그 당시 검사도 성남지청 뭐 수원지검 이런 데서 근무를 많이 하다가 문제가 됐던 2015년 2월 달에 수원지방 그 검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검사장을 했던 수원에서 그 인연이 더 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사실 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외 인물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인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2015년 당시에 대검 차장을 하다가 연말에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그 직전 보직이 뭐냐면은 중앙지검장이고 그 직전 보직이 수원지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관련이 깊은 분은 역시 박영수 전 특검인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검사로 재직할 때 그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아주 이름이 높은 분이셨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박영수 특검이 지금도 모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 저기에 몰려 있을까? 화천대유 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직원들이 뭐 한 14명,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말고도 더 변호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고문이 직원보다 더 많은 회사 아닌가? 그다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화천대유의 고문단이 삼성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저런 식으로 고문단을 꾸릴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조금 지금 보는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이재명 무죄 판결 관련해서 권술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당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역할을 했었죠. 네네. 근데 보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영수 전 특검이 이제 기소했던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최서원 씨를 기소했던 당사자고 또 반면에 이경재 변호사, 지금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참여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최서원 씨를 변호했던 분이고 또 대당 로비 사건에서는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이 당시에 이제 수사 책임자였고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 남모 변호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변호인 역할을 했었고 그러니까 각종 사건에 지금 화천대유 고문단들이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정상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R을 가리지 않는 거죠. 남모 변호사가 구속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검사장이 강찬우 검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사와 피고인이 같이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굉장히 어색하고 껄끄러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변호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해가지고 네. 그 일반적인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경재 변호사까지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근데 이경재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2017년경부터 지금까지도 그냥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면은 2014년도에 정윤회 씨 대리를 맡은 그런 변호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사를 갖다 쭉 찾아봤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와 동양이고 그래서 뭐 굉장히 가깝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4년도에는 민정비서관이었고 2015년도에는 민정수석이었는데 화천대유가 설립돼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15년이었으니까 참 이 회사는 정말로 대단한 역량을 가진 고문단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들이 정말로 그 법조계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각종 사건에서 창과 방패 역할을 했던 법조인들이 다 이번에는 화천대유에 모이는 아주 납득하기 힘든 그런 결과다.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전직 검찰총장, 대법관에 이어서 각종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이 함께 화천대유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법무부 장관이 지금 선거를 한 16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의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긴 하겠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범계 장관은 대선의 영향 여부도 고려하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박범계 장관의 얘기를 염두에 두면 법조인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고문들 말고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혹시 혐의가 있다면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그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잘 그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뭐 업무상 배임이나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혹시 밝혀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쭉 봤던 그러한 고문 변호사들이 어떠한 그 어드바이스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교사나 방조와 관련해 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박범계 장관의 저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원칙론적으로는 아주 타당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특별검사 도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특혜 의혹 문제에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작동의 현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최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사도 많이 준비를 하고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보면 연관되면 아까 지금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예. 연관된 분 보면 이게 무슨 그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된 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국민의힘이나 그 전에 있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 관련된 분이 더 많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분들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남모 변호사라는 분도 지금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잖아요. 이분 같은 예. 경우도 2008년대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이분이 연관돼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이분 지금 그 남모 변호사는 물론 나중에 1심, 2심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재판장이 지금 현재 최재형 대선 후보잖아요. 그분이 재판장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무죄 판결에 연관돼 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런 의혹들을 다 제기한다고 하면 예. 그런 연관성을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걸로 갈지는 저는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연관된 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다 그게 연관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만약 국정감사 나가면 이런 부분들을 공개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힘과 그전에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있었던 분들의 연관성을 제가 볼 때는 많이 얘기할 것 같고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정치 공세에 대한 비판도 할 것이고 그래서 물론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많이 하겠죠. 이 부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은 어찌 보면 이 그 국정감사가 뭐 피해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에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냐는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또 국정감사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럼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반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국정감사가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명락 대전이라 불리는데 어제 가장 살벌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민주당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정권 재창출의 꿈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미 당시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토건비리다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1억 원짜리 회사가 500억을 조달해서 투자한 다음에 250억을 남기면 이 50%입니까? 250입니까? 예,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마치 시험 보듯이 하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아니 11만 배라고 주장하셨잖아요. 네, 우리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법대 나오셨잖아요. 이게 250배라고 본인이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11,000배라는 말을 11만 배라고 그러셨죠. 제가 뭐 얼마를 벌었으니 1,100배라는 얘기는 제가 했는데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가운데 껴갖고 지금 싸늘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 있을 호남 대전을 앞두고 어제 더 격렬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 온라인 투표율을 보면 호남에서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더 저조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 상황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8만 5천 표 정도를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전체의 한 53%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17만 2천 표 정도 해서 32% 정도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번 이제 호남 선거인단이 20만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그러면 얼마를 얻어야 되느냐 하면 결국 대충 50% 정도를 투표한다고 하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40% 정도 얻을 때 이낙연 후보가 한 12% 정도 많은 표를 얻어가야지만이 이 전세를 어느 정도 조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호남 투표율이 오늘 아마 6시에 이제 일단 발표가 될 텐데요. 전남 쪽에 발표가 될 텐데 광주하고. 근데 문제는 이 투표율 전체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사실은 호남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왜 떨어질까? 사실 저는 이 영향이 있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주제들이 실제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이낙연 후보 그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오늘 사이에 투표 동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일단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고한 지지층만 투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어느 정도 조금의 왔다 갔다 하는 층들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비롯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번에 역전시키지 못하면 이제 경기도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마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10% 정도 더 얻어서 사실은 표를 역전시켜야 되고 여론조사상으로도 보면 지금 이낙연 후보 상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게 일단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 그래도 일은 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이 형수 욕설이라든지 김부선 씨 문제라든지 많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일은 잘한다는 것이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일을 잘한다는 이 원칙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과연 일을 잘하나? 왜 근데 7명이서 이 수천억을 가져간 동안 몰랐지?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혹여 본선에 가면 이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의 투표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호남 경선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3위를 달리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이 얼마나 득표할 것이냐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 추 전 장관 이 전 대표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윤석열의 논리로 저를 공격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로 대장동 사건을 공격하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청부고발 사건, 국기문란 사건은 뒤로 퇴장을 하고 이처럼 이 대장동 사건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 언론에 증폭을 하고 있어요. 사안의 본질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뒤로 퇴장시킨 책임은 답변 시간 주십시오. 네, 후보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시간 주십시오. 제가 대장금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습니까? 결재를 했습니까? 유동규 임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추미애 후보께서 부르신다면 국민의힘을 공격하세요. 왜 저를 공격하십니까? 후보님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 투표율이 최저로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입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서 오늘이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거듭 강조를 해주셨는데 추 전 장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추 전 장관의 투표율도 사실은 관심사긴 해요. 2, 3위 싸움에서 사실 추 전 장관이 이제 좀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 그 호남 경선에서는 사실 1, 2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추 전 장관하고 김두관 의원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네거티브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고발 사주 의혹이 완전히 묻혀버렸다. 추석 연휴 동안 그게 이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지지층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저 부분이 그 이재명 지사를 다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일정 부분 올라온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왔지만 상승세가 이제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장정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다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것, 즉 이낙연 후보의 추격세가 어느 정도 저는 정지됐다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1, 2위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쫓아오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줄이는 부분, 격차를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지만 순위 자체를 바꿀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추미애 후보가 그러면 이낙연 후보를 저렇게 공격했을 때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겠느냐.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관여층들이 만약 투표하고 저관여층이 투표를 안 한다고 하면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최지만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볼 때 1, 2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오후 6시 바로 광주 전남 지역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에 앞서서 최근 여론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광주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2.3, 이낙연 39.8. 그야말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께서는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여론조사 내지는 이 투표율,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게 대장동이 다른 것이 아닌 부동산 이슈라고 한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의식주에서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불과 1, 2억이 없어가지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진짜 부지기수인데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 어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8,72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무려 1,007억을 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같은 변호사인 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2021년도에 대낮에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수긍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사는 도덕성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타공인 이제 나는 유능하다 이걸 다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 네. 대표적인 업적이 대장동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무려 5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서 성남 시민들 1인당 얼마씩 내가 갖다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셨는데 이 프레임이 깨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민심이 싸늘히 식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오늘 6시 발표되는 전남, 광주의 어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